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기업의 데이터들을 통합을 하고 그 통합된 환경에서 데이터 민주화에 대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기업 디노도 코리아의 엔지니어 정승재입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오래된 만평이긴 한데 뒤에 번쩍이는 화면들 많이 있잖아요. 어널리스트 이제 BI 솔루션들 기업에 다 도입을 했습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BI 솔루션 우리가 다 도입을 했어. 이거 가지고 이제 분석해봐라고 했는데 문제점은 저렇게 도입된 BI 솔루션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어떤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지 그걸 못 찾아내는 게 또 문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런 문제가 되는 근간들이 데이터 민주화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실제적으로 그 BI 솔루션을 쓸 사용자들이 데이터에 액세스를 하지를 못하고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일 텐데요. 데이터 민주화 좀 구글에서 데이터 민주화란 무엇인지 이런 거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민주화라는 거는 누구나 평등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럼 데이터에 대해서 누구나 평등하게 액세스 권한을 아니면은 내 찾아볼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데이터 민주화 사상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민주화가 곧 데이터 액세스를 그대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액세스에 대한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그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본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좀 편하게 기술적인 장벽을 아주 낮추고 너무나 저희가 예전에 데이터를 찾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SQL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만 찾는 시대가 아니라 SQL이나 이런 것도 좀 모르더라도 요즘에 이제 AI 이런 것도 잘 나와 있으니까 AI를 이용하던 그렇게 해서 좀 더 쉽게 찾아가야 될 거고 이것들을 기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서포팅 해주려고 하면 어떤 툴이라든지 플랫폼들이 제공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기술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데이터 민주화가 정상적으로 정착이 되고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하면은 조직의 문화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춰져 있을 때 이제 진정 의미의 데이터 민주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데이터 민주화에 대해서 실제적인 현실을 좀 바라본다고 하면은 조직에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열심히 쌓아놓고 있는 열심히 돈 들여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얼마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기업의 62% 이상이 자기네들이 열심히 저장해 놓은 데이터의 50% 이상도 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할 인력들 데이터를 가지고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업의 전체 비중의 50% 미만들이 총 72%의 기업들이 50% 미만의 사용자만이 데이터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액세스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앞으로 데이터를 민주화를 하고 데이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민주화의 방해 요소나 혹은 데이터 민주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이런 데이터 민주화가 가장 못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바로 데이터 액세스 문제입니다. 이 데이터 액세스는 일단 기업에서는 IT 인력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적은 부족한 인력으로 모든 데이터 소스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처음보다 날이면 날이 갈수록 서비스들이 계속 늘어나고 신규 서비스가 런칭이 될 때마다 그 서비스가 저장하고 있는 저장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되고 다양한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 소스들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썼던 게 오라클, MS SQL 서버 이렇게 특정 데이터 소스가 아니라 이제는 각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마다 NoSQL이라든지 아니면 오브젝트 스토리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이 산재해 있어요. 기술 기반도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했었던 방법이 일단 다 막고 보자입니다. 다 막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의 일부에게만 데이터를 오픈해 준다. 이게 데이터 민주화를 방해하는 첫 번째 방해 요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일반 사용자들은 우리 회사에 어떤 데이터가 쌓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쌓였는지 모르고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런 이제 문제점에서 시작을 했을 때 이런 이제 계속적으로 데이터 소스가 늘어나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거버넌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해주려고 하면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그 데이터를 오픈을 해줘야 되고, 오픈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버넌스 폴리시라든지 이런 보안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져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데이터 소스일 때는 그나마 커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 소스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것도 다 열어줘야 된다, 그러면 거버넌스 복잡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간 뭔가 미스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데이터를 유출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개인 정보, 요새 GDPR이라든지 프라이버시, 개인 민감 정보들이 있을 건데 기업의 기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용자에게 얼마만큼 오픈해 줘야 될 건지, 같은 기업에 있는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부서 단위로 어떤 부서에게는 어떤 데이터를 오픈해주고 어떤 부서에는 어떤 데이터를 막아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커버가 안 됐을 때는 데이터 유출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있는 환경에서 막 작업을 할 때 사용자들마다 보는 데이터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데이터 오용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 데이터를 잘못 분석해 놓고 이게 마치 사실이냐, 그게 기업 내부에서 또 재활용이 되고 이제 확산이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제 잘못된 시작이 되는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약간 전통적인 기술 관점에서 문제점이라고 좀 말씀드리자면은,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조직적인 데이터 민주화는 어쨌든 기업의 문화,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문화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조직적인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조직적인 저항은 어떤 거냐면, 나는 예전에 현업이었고 나는 데이터 기술 모르고 있었어도 내 업무하는데 크게 지장 없고 IT팀한테 요청하면 뭐 일주일이라도 기다리면 일주일 뒤에 IT팀이 다 말아서 줬으니까 나는 굳이 공부할 필요 없었는데 내가 나한테 데이터를 주면서 나보고 공부를 하라고 하네? 약간 반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 조직에서 만든 거니까 다른 조직에는 오픈 안 해줄 거야. 같은 회사다라고 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그거 안 놔주려고 하는 영역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공유와 투명성에 대해서 확산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 민주화를 방해하는 요소나 리스크에는 IT 뭐 기술적인 관점과 조직적인 문화적인 문제점 다 있을 텐데, 가장 쉬운 거는 일단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어떤 이제 플랫폼을 도입을 하게끔 되는 거죠. 약간 더글로리 그 명대사가 한 가지가 있었었는데,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조직적인 문화적인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확산해 나가야 될 거 문제인 거고요. 돈으로 플랫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플랫폼 찾아갈 때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신규 서비스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AI가 핫하잖아요. 그럼 우리 기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AI와 접목을 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팀이 있을 거고, 전통적인 IT 팀에서는 그런 데이터들을 오픈할 때는 이런저런 보안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일단 막아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 보안이 가장 중요해요. 안정성이 중요해라고 하면서 방어적인 곳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접목이 돼서 하나의 같이 기업이 같이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일관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나 이런 환경들이 있을 때 데이터 민주화를 위해서 데이터 가상화라는 솔루션이 플랫폼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가상화라는 영역이 데이터 민주화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일단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액세스부터 거버넌스 정책, 이런 모든 문제점의 시작점은 바로 데이터들이 소스가 많아지고 분산되어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 가상화는 그게 내가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전통적인 오라클, 뭐 MS SQL, 뭐 포스트에스케, 마이스케 이런 전통적인 DB 아니면 DW에 있는 것 말고 요새 뭐 SaaS나 하다못해 요새는 기업에서도 구글 시트나 이런 것들 많이 해서 구글 엑셀 파일 안에서도 내가 나만의 어떤 데이터들을 보관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스트리밍, 카프카라든지 실시간 데이터들도 있을 거고요. 오브젝트 스토리나 이런 데서 데이터들 다 보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비용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가상화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에 대한 링크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맨 왼쪽에서부터 어댑터를 가지고 이제 링크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오라클의 특정 테이블이 있었다고 하면은 가상화에도 그 테이블 정보, 메타 정보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SQL 서버에 테이블이 있으면 SQL 서버에 있는 테이블도 같이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 가상화라는 영역 안에서는 이제 베이스 뷰라는 걸 테이블들을 만들어 놓고, 이 테이블들이 온천이 어디였는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그것들끼리 조인을 해서 뭔가 뷰들을 만들어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가상화라는 솔루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서로 분산되어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통합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내겠다가 되는 거고요. 일단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용어들로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데이터 패브릭, 데이터 메시에 대한 기본 근간 기술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했더니 장점이 한 가지가 생겨요.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보안이나 거버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전에는 기업의 담당자가 적은 IT 인원이 각 데이터 소스별로 거버넌스 정책과 보안 정책을 다 따로따로 설정을 해줬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런 가상화의 영역으로 한 군데를 통일하게 되면은 기업에서 액세스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영역이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이 한 놈만 패면 여기에서 거버넌스 정책과 보안 정책을 같이 수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서로 데이터 소스들마다 기술이 다 틀릴 텐데 그 서로 다른 기술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기술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카탈로그가 이렇게 앞서 여러 개의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서 조립을 해서 어떤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들어낸 거를 사용자들에게, 우리 기업에 있는 기업 사용자들에게 오픈을 해서 데이터를 잘 찾고 검색할 수 있는 환경, 손쉬운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까지 일목요연하게 같이 서비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에 대해서 전통적인 방식과 신규 서비스 오펜시브, 이제 공격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데이터 자체를 서비스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우리가 DB를 뭔가 데이터를 접근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했었던 게 JDBC 혹은 ODBC 이런 전용 프로토콜로만 접근했었는데, 그런 전용 프로토콜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순수하게 그냥 서비스로 하면서 REST API, 저희가 이제 뭔가 서비스하는 게 요새 가장 대세가 API잖아요. 오픈 API로 해서 데이터 자체를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서비스들, 알면 기존에 있던 뭔가 분석할 수 있는 환경들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 데이터들을 바로 가져가서 누구나 쉽게 액세스를 할 수 있는 데이터 민주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신규 서비스들을 런칭할 때도 이제 API로 통해서 데이터들을 끌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여기에 AI까지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 가상화와 AI가 접목이 돼서 일반적으로 콜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용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우리 한국말로 매출 정보 뽑아줘, 그러면은 자동으로 매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가상화를 통하게 되면은 뒷단에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가 우리 기업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가져다 쓰는 일반 아주 노멀한 비즈니스 현업 사용자들은 우리 회사는 마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해서 데이터를 서빙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데이터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는 이제 찾기 쉽게 해주는 그런 우리 회사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게 이제 카탈로그들입니다. 그러면 카탈로그가 예전에는 IT 팀이 자기네들만 DB에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테이블 정보들이 아니라 현업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이런 여러 가지 비즈 메타 정보들, 그런 속성 정보들을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업 사용자들끼리 서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 프로덕트가 나왔을 때 그것들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창구를 같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데이터가 어떤 원천에서부터 그 데이터들이 가공돼서 그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리니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데이터와 우리 회사 또 다른 데이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상관관계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이번 세션의 메인 목적은 어떻게 보면 또 보안 쪽이었잖아요. 그러면
전통적인 보안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구문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컬럼이나 로우에 대해서 제약을 거는 프로시저들을 호출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DB 담당자가 DBA가 회사에 있어서 그것들을 사용자 부서 단위로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에 컬럼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령을 다 날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담당해야 되는 DB가 오라클 아니고 SQL도 있고 MySQL도 있고 포스트SQL도 있고 레드시프트 있고 오로라 있고 여러 가지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은 각 데이터베이스들마다 각 제조사에서 벤더사에서 만든 명령어가 다 틀려요. 그럼 그 명령어들을 적은 DBA들이 회사에 있는 DBA들이 그 모든 데이터 소스들에 대한 저런 접근 제어 권한, 뭐 프로시저 펑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공부하고 그것들을 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나마 이게 원천 데이터 소스가 상용 벤더고 거기에 대한 기술 지원을 좀 받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상용 벤더사에서 나와 있는 그런 솔루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저장소가 그게 구글에 있는 구글 시트에 있는 그냥 엑셀 파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S3에 그냥 오브젝트 파일로 파일 자체를 팟킷으로 해서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S3에 올려져 있는 팟킷 파일 하나를 AC로 들어본다고 하면은 팟킷을 열어서 깠을 때 이런 CSV 형태들로 어떤 내용들이 쭉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통 접근 제어를 한다고 하면 AWS에 뭐 AR에 뭐 롤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는 뭐 API 키하고 시크릿 키 이런 걸 받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통제가 돼요. 근데 그게 한번 저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이 딱 생기고 나면 파일 전체를 다 액세스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파일들이 어떤 구조체가 돼 있었을 때 특정 네 번째 컬럼에 대해서는 민감 정보에서 저 네 번째 컬럼은 막고 싶은데 네 번째 컬럼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파일 전체를 그냥 액세스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것까지밖에 권한 체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소스가 저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보안 정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조금 전에 가상화 솔루션이 했을 때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보안 접근 제어나 이런 것들이 그 원천에 있는 데이터 소스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멀티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동일한 접근 방식으로 보안 접근 제어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로우 레벨 혹은 컬럼 레벨에 대해까지 아주 로우 레벨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스킹 처리나 접근 제어가 다 가능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접근했었는지 다 로깅을 남길 수 있는 환경까지 같이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 제어 기법들은 일단 어려우면 사용을 못 하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그런 것들을 태그 기반으로 아주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들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담당자들이 지금 제가 태그를 일단 컬럼 단위로 개인정보 1급이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컬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개인정보 1급으로 다 동일하게 뭔가 정책을 정의해야 되는 컬럼들의 태그들을 다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거는 그런 태그들을 걸어놨을 때 누구에게 그래서 개인정보 취급자가 없는 사용자에게 무엇을 전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전체 테이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정보 1급이 태그가 걸려있는 모든 애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마스킹을 해라 라고 정책을 걸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CSV 파일에 있었던 아니면은 뭐 S3에 있었던 오브젝트 스토리에 있었던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보안 정책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자체는 저희가 모 증권사에서 실제적인 POC를 했었던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RBAC이라고 해서 롤 기반의 사용자들의 액세스 컨트롤밖에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보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ABAC이라고 해서 A가 어트리뷰트입니다.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그 사용자의 속성 정보까지 다 같이 가지고 와서 그 속성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냐면 본인이 접속한 IP 그리고 담당 부서 그리고 내가 담당하는 고객 리스트 아니면 내 매니저가 누구인지 이런 정보들이 속성 정보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롤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내가 로그인할 때 매번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속성 정보까지 결합을 했을 때 여기 한번 예시로 본다고 하면은 A 지점에 있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은 똑같은 테이블에 똑같은 쿼리를 날렸어도 A라는 사용자가 로그인하면은 A 지점의 사용자 정보들만 결과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검색 결과로. 그리고 민감 정보들에 대해서는 마스킹 처리가 돼서 나오게끔 되는 거고요. B 지점에 있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쿼리를 날리더라도 B 지점에 대한 결과만 나오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롤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A 지점에 있는 사용자 PB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고객 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똑같은 권한을 했을 때 자기가 담당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마스킹 처리가 안 되고 전체 자기가 담당하는 고객의 계좌번호라든지 전화번호, 연락할 수 있는 연락번호는 자기 담당하는 고객 것만 보이고 남의 거는 마스킹 처리에 대해서 보이는 이런 게 컬럼과 로우 기반까지 속성 기반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태그 정보로 해서 보안 접근 제어를 걸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정보들은 언제든지 ODC 돼서 사용자 이력 관리, 누가 언제 어떤 정보들을 조회했었는지 이력 관리가 되고 그런 것들은 대시보드로 실시간으로 싸서 대시보드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환경까지 같이 제공한다는 겁니다. 일단 민주화를 위해서 필요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직적인 역할 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기업 사용자 일반 현업들이 이런 복잡한 콜이나 이런 것들 모르더라도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AI, IBM 쪽에서도 설명을 잘 해주신 것처럼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거는 이제 기업 자체에 LM을 만드는 거는 좀 많이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벡터DB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구축을 해서 그것들을 런칭을 해야지 우리 기업에 있는 우리 기업의 제품 코드라든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거기에 응답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학습하는 과정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돈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고요. 그런데 저희 회사 디노도와 이런 데이터 민주화를 했을 때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보면 레그 패턴, 조금 전에도 잘 설명해 주셨던 그 레그 패턴을 저희 디노도하고도 같이 매핑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기업의 AI한테 물어보기, 우리 기업의 데이터를 물어보기 위한 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이런 벡터DB 구축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많이 구축돼 있잖아요. 이미 많이 구축돼 있던 게 기업 내부에서 데이터베이스 다 있을 거고요. 아니면 ERP 시스템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미 다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잘 찾아보기 쉽게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AI와 활용을 해서 쓸 것인가라는 그림을 본다고 하면은 제 화면 포인터 잠깐 한번 봐주시면은 이 앞에 LLM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가상화를 통해서 뒷단에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상화가 묶어서 준다고 하면은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의를 했을 때 그 LLM 이제 젠 AI가 디노도하고 연결을 해서 디노도가 안쪽에 있는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 응답을 쿼리로 말아서 사용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그 패턴을 아주 비싼 돈을 안 하고 아주 쉽게 그리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들,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재활용하면서 바로 구축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실제적인 데모를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부분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디노도와 젠 AI와 이 레그 패턴을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같이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그 테이블이나 이런 구조체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컬럼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그거를 요청을 할 때 실시간으로 말아서 젠 AI한테 던져주고 그러면 젠 AI가 그것에 대해서 이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혼자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안에 있는 데이터와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 안에서 그것들을 결합을 해서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공장 위치에서 창출되는 평균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한국어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디노도가 기업 안에 있는 데이터 스키마에 있는 스키마 정보들을 읽어서 저거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한 쿼리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GenAI가 파운데이션 모델이 해당 쿼리문을 자동으로 작성을 해줘서 그 쿼리가 수행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으로 그 응답값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질문한 내용들이 해당 쿼리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매출이 많은 지역의 공장이 어디인지, 그러면은 지역 정보와 그 다음에 기업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조인을 해서 그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민주화를 하면서 예전에 사용자들이 우리 회사에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 그 리스트를 다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팩트 테이블과 디멘전 테이블들을 엮어서 그것들을 쿼리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런 쿼리들을 만들어낼 때 어떤 팩터 정보들이 있고 어떤 디멘전 테이블들이 있는지 그 내용부터 일단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 손 치더라도 그것들을 결합하는 쿼리문을 작성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레그 패턴과 연결을 했을 때 장점들은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우리 회사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있다고 하면 그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질의를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GenAI와 연결을 해서 자동적인 쿼리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응답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은 이런 데이터 민주화를 위해서 디노도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단일 창구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에서 통합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단일 액세스 포인트를 만들게 되면서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데이터 민주화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 중에 하나였던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것들을 한 군데서 액세스 여기서 보안 정책들을 걸게 되면서 보안 거버넌스 중앙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검색하거나 찾기 쉬운 환경들을 제공해 주고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할 때 내가 기술적인 기반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있으면은 그것들을 AI의 도움을 통해서 AI에게 질의를 하고 반복적으로 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AI의 도움을 받아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같이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이 디노도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